1편 조세 총론 진도를 들어가셔야 되는데, 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10분 정도만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좀 사례별로 어떤 세금들이 부과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끔 이 내용을 가지고 뭐 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가를 받았을 때,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가를 받는 걸 우리가 매매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이때 이제 갑이 8억에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매매하고 10억의 대가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 매도자가 일반 개인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상양도함으로 인하여 양도에 따른 차익이 발생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세법적 측면에서 보면 뭡니까? 소득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 말로 하면 양도 차익이고, 우리가 세법적 기준으로 하면 소득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됐으니까 소득과 관련된 세금이 부과될 것이고, 자, 1시간 전에 보셨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소득세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지방소득세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뭡니까? 양도소득에 대하여 국가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소득세인데, 어떤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을 유상양도한 자에게 양도에 따른 이득이 발생되면 우리가 이제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부과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둘 다 부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8억에 취득한 부동산을 8억에 팔았다. 양도 차익이 없다면 양도 차익, 소득이 없으니까 부과되는 세금은 없겠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수자 을에게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겠습니까? 자, 일단 취득한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취득세가 부과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세금에 희한한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에 따라붙는 세금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부가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에 따라붙는 세금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부가세로 분류하고, 자, 그럼 지금부터 취득세에 따라붙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금이 따라붙냐면은 취득세에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따라붙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를 납부하는 자들은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하셔야 됩니다. 왜? 따라붙으니까. 내가 밥 먹으러 가는데 친구가 따라붙으면 친구와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구 밥값 대신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매로 취득했으면 매매로 취득한 자산을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될 거고, 자, 그러면 등기를 하려면은 등기 원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되지요. 그럼 이제 이 경우는 뭡니까? 매매계약서고, 매매계약서에 부과되는 세금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매매로 인한 소유권 등기를 하려면은 등기 원인을 증빙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공시법에서 자세히 공부하실 거고, 그럼 이때 매매계약서에 부과되는 세금이 인지세입니다. 자, 여기 이제 어떤 세금이냐면은 우리가 거래를 입증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부과되는 세금이 인지세예요. 그래서
매매 거래를 입증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인지세가 부과되는데 이 인지세는 간행적으로 매수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뭐 그걸 우리가 인지세법에 반드시 매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정해놓은 건 아닌데 간행적으로 매수자가 부담하는 게 간행이에요. 왜 이게 간행으로 굳어졌냐면은 우리가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빙을 안 하면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을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대금 주고 받으면 매도자는 바쁠 게 하나도 없지요. 돈 다 받았으니까. 그럼 누가 마음이 바쁩니까? 매수자가.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그러니까 급한 사람, 답답한 사람이 매수자니까 이 인지세, 매매 계약세 인지세를 매수자가 내기 시작했고 그게 간행으로 굳어진 거예요. 자, 그다음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매매 거래 시 양도자에게 매수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세금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거래 조건을 바꿉시다. 자, 거래 조건을 바꿔 가지고 자, 갑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을에게 갑의 사망으로 무상으로 이전되었을 때 그게 우리가 뭡니까? 상속이 있고 유정이 있지요. 상속하고 유정은 법적으로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는 민법쌤이 아마 설명을 할 건데 우리가 유정은 그냥 글자 그대로 갑시다. 뭐 유언에 의한 정령. 우리가 이제 사망하신 분이 미리 작성해둔 유언장이라든지 우리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유언에 의해 가지고 사망하신 분의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면 유정이에요. 자, 그런데 사망하신 분이 유언장도 없고 유언도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셨다. 그럼 민법 규정에 의해서 받는 게 뭡니까? 상속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법 문제는 아닌데 자, 법적으로 유정이 우선입니까? 상속이 우선입니까? 자, 이때 유정이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면 상속보다는 유정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봐봐요. 우리가 이제 사망하신 분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피상속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사망하신 분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하신 분이 우리가 여자친구에게 듣자마자 막 기분 나쁘지요? 여자친구에게 자, 모든 재산을 주겠다고 유언장을 작성했고 법원에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쳤나 봐요. 그죠? 여자친구에게 유정이 이루어졌을 때 자, 이 유정이 법적 효력이 100% 인정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이 상속보다는 법적 상속인이지만 상속보다는 유정이 법적으로 우선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재산이 다 가요. 왜? 상속보다는 유정이 법적으로 우선하거든요. 왜?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 왜 당연한 거냐면은 자, 이 재산은 피상속인 소유 아닙니까? 그럼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피상속인에게 있지. 그래서 상속보다는 유정이 법적으로 우선하는 거예요. 내 명의로 된 걸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듣고 보니 갑자기 막 배우자가 짜증이 나지요. 우리나라 민법이 그래요. 우리나라 민법은 부부 사이의 재산은 누구 겁니까? 우리 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 민법에 부부 사이의 재산은 보통 우리는 우리 거라 하잖아요. 우리 게 아니고 등기된 자의 소유입니다. 그 등기된 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그래서 상속보다는 유정이 우선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있는 게 뭡니까? 그래서 있는 게 뭐냐면은 유류분 아닙니까?
법적 상속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속을 받지 못한 자가 단독 상속받은 자에게 민법상 상속 지분의 최대 50%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유류분이에요. 이런 거는 뭡니까? 민법쌤하고 나중에 재미있게 공부해 보시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세 부분입니다. 그럼 이때 이제 사망하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상속에 의하여 무상 이전받은 자가 상속인이고, 유증에 의하여 무상 이전받은 자가 수유자입니다. 그럼 이때 상속인에게, 수유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 있습니까? 자, 일단 취득했으니까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고, 그 다음에 취득세에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붙고 지방교육세가 따라붙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상속을 받았다면 우리가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 원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되지요. 그게 뭡니까? 상속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상속을 받아가지고 등기를 한다면 등기 원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상속 분할 협의서. 상속인 사이에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갖기로 했는지 상속 분할 협의서를 등기 신청 서류에 첨부해야 등기를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요거는 이제 공시법 시간에 배우십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상속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아닙니까? 어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문서에 부과되는 세금이 인지세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가 붙습니까? 인지세가 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아셔야 될 게,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취득세가 별도로 부과되고,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면 취득세와 상속세를 둘 다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상속세 부과되니까 취득세는 안 나오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둘 다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조건을 바꿔가지고, 자, 갑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을에게 갑이 생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상으로 넘겨줬을 때,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일반 증여 아닙니까?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사망으로 인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면 상속세 부과 대상이고, 생존 상태에서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갑을 증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을을 수증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이때 을에게 어떤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겠습니까? 일단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되고, 취득세에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려면은 등기 원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되지요. 그게 뭡니까? 그게 증여 계약서 아닙니까? 그럼 이게 증여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뭐가 붙습니까? 거래를 입증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부과되는 세금이 인지세 아닙니까? 그래서 인지세가 부과돼요. 그래서 인지세 부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그것은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취득세가 별도로 부과되고,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증여를 받으면 취득세와 증여세를 둘 다 부담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증여를 받아도 우리가 실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지요. 보통 우리가 면제받는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증여 재산공제를 받습니다. 우리가 봐봐요. 우리가 이제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우리가 직접 증여세를 부과하는 건 아니고, 증여받은 재산에서 증여 재산 공제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실제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봐봐요. 내가 5억을 증여받았는데 증여재산 공제를 6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증여세 가세표준이 제로이기 때문에 실제 부과되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이 증여재산 공제는 누구로부터 증여받느냐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르지요. 자, 우리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증여재산 공제 얼마 공제받습니까? 6억. 그래서 배우자 사이는 6억까지는 주고받아도 실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고 취득세만 부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직계존비속. 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는 얼마? 5천만 원. 근데 증여를 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 그러니까 증여자는 관계없고 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2천만 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친족.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는 1,000만 원입니다. 그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쌤, 그러면 제가 오늘 배우자한테 6억 받고 내일 6억 받으면 6억이니까 증여세 안 내도 되냐고. 여기서 이 금액은 10년 동안 합산 금액입니다. 10년 동안 합산된 금액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내일 5억을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 합산 금액이 10억이니까 10억에서 6억 공제하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안 나오지만 나머지 4억은 증여세 내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왜 됩니까? 자, 이거. 자,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증여했을 때 아니면 장인이 사이에게 증여했을 때 우리가 증여세 부담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자, 딸 같은 며느리, 아들 같은 사이. 이거 드라마 이야기지 법에서는 인정 안 합니다. 딸 같은 며느리, 아들 같은 사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지 법에서는 그거 인정 안 해요. 직계 존비속 사이가 아니라고요. 기타 친족이기 때문에 얼마? 1,000만 원. 그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 받고 어머니로부터 5천만 원 받았을 때. 자, 증여세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5천만 원. 아버지로부터 5천 원 받고 어머니로부터 5천만 원 받았을 때 10년 이내에 우리가 부부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 왜?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잖아요. 부부는 한 사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 받고 어머니로부터 5천만 원 받으면 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5천만 원 공제받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증여세 10% 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상속세 증여세가 우리 시험 출제 범위는 아니지만 요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소 여기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최소 여기까지는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상속세를 따로따로 부과하기 때문에 취득세, 상속세를 둘 다 부담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정려도 취득세, 증세를 둘 다 부담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상속세, 정려세는 무상양도시 부과되지만 무상으로 취득한 자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양도 관련 조세가 아니고 취득 관련 조세라는 거. 여기까지는 반드시 잡으셔야 되고 요거 이해되시면 시험은 아니지만 참고하시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세법 공부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알고 계셔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알고 공부하는 거하고 이런 거 모르고 공부하는 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나요.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잘 잡으시고, 자, 그럼 지금부터 교재 20페이지 우리가 조세 총론 관련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세 총론 파트에서 적게는 한 문제, 많게는 두 문제가 나옵니다. 작년 32회 때는 한 문제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교재 20페이지, 자, 조세 총론. 자, 제일 먼저 제1장 총칙하셔가지고 조세 개념입니다. 자, 조세 개념은 우리 시험하고 99%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조세 개념은 뭐 참고로 이해만 하시면 되지 그 개념 자체를 일일이 다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가봅시다. 자, 교재 20페이지. 거기 조세 개념 1번. 자, 조세의 의 가셔가지고, 자,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조세는, 자, 거기 1항에 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다음에 2항에 왜?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자,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예요. 내가 이만큼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에게 개별적으로, 직접적으로 주는 혜택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포괄적으로 간접적 혜택을 받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무상교육, 무상급식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포괄적 간접적으로 혜택을 돌려주는 거지 개별적으로 직접적으로 혜택을 돌려주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5항에 강제적으로 거두어 드립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됩니까? 내기 싫어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세 특징입니다. 자, 조세 특징 가셔가지고, 자, 제일 먼저 가세 주체입니다. 자, 일단 용어 개념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자, 가세 주체는, 자, 글자 그대로 갑시다.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주체. 그러니까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주체가 가세 주체 아닙니까? 자, 일단 이것부터 이야기합시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용어의 개념, 용어의 정의를 가지고 답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법상에서 나오는 용어들은 이게 어떤 말인지 느낌, 이해만 하고 계시면 되지 개념 자체를 기억하는 건 올바른 공부 방법은 아니에요. 왜? 안 물어보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느낌 정도. 더 들어가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만 하고 계시면 되지 용어 개념 자체를 암기하는 건 우리 시험 성격으로 봤을 때는 제대로 올바른 공부 방법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가세 주체 그냥 글자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주체가 뭡니까? 가세 주체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살짝 알고 계셔야 될 거. 자, 그러면 가세 주체는 누구이어야 하는지. 자, 가세 주체,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한다.
쉽게 말해가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되 물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거기 둘째 줄 지방세 중 재산세, 국세 중 상속세는 물납제도가 있다. 자, 그러면 자 가봅시다. 물납이 뭡니까? 자, 그냥 글자 그대로 갑시다. 물건으로 납부하는 것. 자,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현물로 납부하는 게 뭡니까? 물납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물,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채권과 같은 현물로 조세를 납부하는 걸 물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금방 읽어본 이야기를 정리하면 조세는 금전 납부가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추가 설명이 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 국세 중에서 상속세는 우리가 물납이 가능합니다. 이 물납이 우리 시험에 한 문제 나올 가능성 60%. 그래서 이제 물납과 관련된 이야기를 무조건 잡으셔야 되는데 두 가지를 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 잡으셔야 될 거, 우리나라 조세들 중에서 물납이 가능한 조세에 어떤 조세가 있는지. 요게 32회 정답 아닙니까? 요게 32회 때 문제인데 직접 물어본 게 아니고 살짝 돌려서 물어봤어요. 자, 우리나라 조세들 중에서 물납이 가능한 조세는 재산세, 상속세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32회 때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가능한 조세이다. 틀렸지.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가능한 조세가 아닌데 물납이 가능한 조세이다 그랬으니까 오답이지. 이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제일 쉬웠던 문제입니다. 이거 다 못 찾으면 당연히 공인중개 자격이 없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납에서 두 번째 공부하셔야 될 거, 재산세 물납 관련 이야기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는 시험 출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 물납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쳐다볼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재산세 물납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이야기는 우리가 재산세 가가지고 상세히 보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말로만 설명합시다. 거기 박스 안에 보시면 살짝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기 참고 박스 안에 보시면, 자, 재산세는 언제 물납이 가능하냐면은 첫 번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물납은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신청한 후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에요. 첫 번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해야 되고 신청하고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더라도 물납 허가를 받지 못하면 물납을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0만 원 초과 거기다가 뒤에다 적으십시오. and 신청한 후 허가 받으셔야 됩니다. 물납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재산세를 물납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더라도 물납 신청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납 허가를 하지 아니하면 물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뭘로 물납이 가능해요? 부동산으로만 재산세 물납이 가능하지 팔만 전자로 물납할 수는 없다고요. 주식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만 물납이 가능한데 그 앞에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었지요. 무슨 부동산? 관할구역 내. 거기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하시고. 그게 우리 시험에 자주 물어보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재산세는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예요. 울산광역시 남구청에서 부과한 재산세는 남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만 물납할 수 있는 것이지, 남구청에서 부과한 재산세를 경주시 소재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는 없다고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기본 개념으로 잡으셔야 되고, 나중에 이제 재산세 가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로 보셔야 됩니다. 물납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물납 신청 받은 가세건자는 허가 통지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불허가 받은 자는 어찌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것들을 재산세 가가지고 상세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 물납이 가능한 조세에 어떤 조세가 있는지 여기까지는 오늘 잡으셔야 되고, 재산세 물납 관련 구체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재산세 가서 상세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21페이지. 자, 조세 분류. 자, 이 조세 분류에서 한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세 분류에서 3, 4년에 한 문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조세 분류를 보셔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거 세 군데 위주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 위주로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 개만 보시고 나머지는 버리십시오. 이걸 다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는 어차피 다 기억 못 하잖아요. 맞잖아요. 어차피 다 기억 못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비중이 어느 정도 이상인 것들을 완벽하게 보는 게 전체 다 볼락하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보다는 더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세 개만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보셔야 될 거. 자,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이제 이겁니다. 우리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야 하고, 우리가 국가가 가세 주체인 조세를 국세로 분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가세 주체인 조세를 지방세로 분류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가세 주체에 따른 조세 분류인 국세와 지방세를 분류하셔야 됩니다. 다 분류할 필요는 없고, 우리 시험에 나오는 6개만. 국세가 14개가 있고 지방세가 11개가 있습니다. 25개 다 몰라도 된다고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딱 6개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우리 시험에 나오는 조세 딱 6개 아닙니까? 개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보유부동산의 공시가액의 소유자별 합산된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했을 때 부과되는 조세인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취득 사실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취득세, 등기 등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등록면허세, 우리가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조세인 재산세. 6개만 구분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몰라도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왜 구분하셔야 되냐면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시험에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문제 중 하나가 납세지입니다. 우리가 납세지를 판정하는 문제가 2년에 한 번씩 나와요. 참고로 32회 때는 안 물어봤습니다. 31회 때는 물어봤는데 32회는 안 물어봤다고요. 그럼 2년에 한 번이면 올해 나올 타이밍이란 얘기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울산광역시
우리가 남구에 거주를 하고 있는 갑이 자, 돈 될까 싶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상가를 매매로 취득해가지고 팔았는데 양도에 따른 이득이 발생했고 양도 이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조건대로 판단을 해 보십시오. 갑은 자,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조세입니다. 자, 그럼 이 조건대로 판단해 보십시오. 갑은 자,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셔야 됩니까?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로 가셔야 됩니까? 자, 그 다음에 갑의 주소지로 가야 됩니까? 상가 소재지로 가셔야 됩니까? 자, 남구청 세무과로 가셔야 됩니까? 울산 세무서로 가셔야 됩니까? 해운대 구청 세무과로 가셔야 됩니까? 해운대 세무서로 가셔야 됩니까? 듣고 보 이거 중개 실무에서 필요한 거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물어봐요. 자, 결론을 이야기하면 부동산 관련 국세냐 부동산 관련 지방세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 국세는 세무서로 가셔야 되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로 가셔야 된다는 거.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고 문제는 이제 주소지인지 소재지인지 이게 문제 아닙니까? 자,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부동산 관련 국세는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가세를 관할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국세는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부동산 관련 지방세는 가세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서 가세를 관할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가세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국세는 사람 주소지고 지방세는 가세 물건 부동산 소재지예요. 자, 그럼 마무리합시다.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이기 때문에 양도 물건 소재지인 해운대가 아니고 양도 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울산 세무서로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국세냐 지방세이냐에 따라 납세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조세가 국세고 어떤 조세가 지방세인지 여기까지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몰라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재 22페이지. 그러니까 교재 22페이지.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옛날에는 물어봤는데 최근에는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버리십시오. 어차피 다 기억 못 할 거니까. 그 다음에 교재 23페이지. 직접세, 간접세. 출제된 역사가 없고 역사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그 역사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인세, 물세 물어본 적 없습니다. 버리시고 그 다음에 교재 24페이지 종가세, 종량세 버리시고 그 다음에 교재 25페이지 독립성에 따른 분류, 부가세.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오늘 필기를 좀 해놓으십시오. 그러니까 필기를 좀 해놓으시고 우리가 이제 올 하반기 이후에
세법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충분하고 세법 16문제 중 13개 이상 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9월달 이후에 한번 기획하시면 되고, 시간도 없고 세법 목표 점수가 12개 이하이시면 따로 기획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잘 안 물어보니까. 자, 일단 오늘은 필기는 해 놓으십시오. 자, 부가세입니다. 자, 부가세는 어떤 조세를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다른 조세에 부가하는 조세를 부가세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세에 부가하여, 그러니까 다른 조세에 덧붙여서 부가하는 조세를 부가세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금에 따라 붙는 세금. 그러니까 세금에 따라 붙는 세금이 부가세예요. 그러니까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세금에 빈대 붙는 세금.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보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취득세고, 우리가 취득세에 따라 붙는 세금이 있지요. 그게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에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따라 붙기 때문에 취득세를 납부하는 자들은 자동적으로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등록면허세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전세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 우리가 이제 각종 권리의 설정 등기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등록면허세고, 등록면허세에 따라 붙는 세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등록면허세에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록면허세에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따라 붙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인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되거나 어떤 이유로 인하여 등록면허세를 감면을 받게 되면 야들도 함께 부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재산세고, 보유 부동산의 합산된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재산세만 부과되는 게 아니고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그럼 이때 재산세에 따라 붙는 세금은 지방교육세고, 종합부동산세에 따라 붙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이 보유자산을 유상양도함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이 발생되면 우리가 양도소득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에는 어떤 세금이 따라 붙겠습니까? 자,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자, 양도소득세 납부세에게는 어떤 세금이 따라 붙습니까? 양도소득세 납부세. 우리가 양도소득세 납부세에게 따라 붙는 세금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는데, 자, 우리가 옛날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에 따라 붙는 형식으로 지방소득세를 부과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에 따라 붙는 형식으로 지방소득세를 부과했는데, 우리가 10년 전에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득세를 독립적으로 부과해요. 그래서 소득세 납부세액에 따라붙는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득세를 독립적으로 따로 부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 납부세액에 따라붙는 세금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걸 추가합니다. 자, 어떤 이유로 인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어떤 이유로 인하여 등록 면허세를 감면받거나 어떤 이유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면 감면받은 세액에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인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어떤 이유로 인하여 농어촌 특별세를 감면받거나 어떤 이유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면 감면받은 세액에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붙는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에 따라붙는 세금은 없어요. 근데 양도소득세를 어떤 이유로 감면을 받으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를 봐봐요. 자, 내가 땅을 하나 샀는데, 자, 이 땅을 1억 주고 매매로 샀는데,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이 되었고, 수용 보상금을 8억을 받았다 합시다. 그럼 우리가 수용은 우리가 유상양도 아닙니까? 우리가 유상양도고, 그래서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양도 차익 7억에 대하여 우리가 개인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럼 이때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설명 편의상 1억이라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공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깎아줍니다. 깎아주는데 현금 보상을 받느냐, 채권 보상을 받느냐, 채권으로 보상받은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감면되는 비율이 다릅니다. 자, 근데 설명 편의상 10%를 감면받는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1억에 대한 10%, 1,000만 원 감면받았고, 그래서 실제로 납부해야 될 양도소득세는 9천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감면받은 세액 1,000만 원에 농어촌 특별세가 20% 따라붙습니다. 1,000만 원에 20%.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를 200만 원 부담하셔야 된다고요. 결론적으로 10% 감면받은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8%밖에 감면을 못 받은 겁니다. 듣고 보기 기분 나쁘다, 그죠? 깎아줘놓고 세금을 매긴다? 기분 나쁘잖아요. 수용돼 본 적이 없어서 기분 나빠 본 적이 없습니까? 이거 아주 기분 나쁜 이야기인데. 하여튼 그거는 그렇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부가세에서 참고하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보편적으로는 잘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보편적으로 잘 안 물어보는데 문제가 까다롭게 출제되면 혹시 이렇게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자, 판단해 보십시오. 재산세를 납부하는 자들은 농어촌 특별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틀렸지. 재산세에 따라붙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가 아니고 지방교육세지. 문제가 까탈스러우시면 혹시 이렇게 물어볼 여지가 살짝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필기해 놓으셨다가 하반기 이후에 세법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고
13개 이상을 고득점을 목표로 한다면 8, 9월 달 이후에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그 반대이시면 그냥 필기해 놓은 걸로 끝내시면 됩니다. 목표 점수가 12개 이하이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몇 페이지 가시냐면은 교재 30페이지 갑니다. 자, 교재 30페이지. 자, 교재 30페이지 가시면 거기에 이제 정리된 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 30페이지 가시면 정리된 표가 하나 있을 거고, 여기에서 우리 시험에 나름대로 자주 나와요. 우리가 조세 분류 중에서 출제 빈도가 제일 많은 파트가 교재 30페이지입니다. 그 교재 30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에 어떤 조세가 있고,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에 어떤 조세가 있고, 양도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에 어떤 조세가 있는지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게 최근 7년 동안 4번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가끔 한 번씩 부동산 학개론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 교재 그 뒷부분에 가시면 조세 정책 파트가 있고, 그 문제로 여기 나와요. 그래서 요거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가 취득 관련 조세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보유 관련 조세고, 양도소득세가 양도 관련 조세이라는 사실은 세법 공부를 하다 보면 자동으로 다 구분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첫 시간만 이해를 하셔서도 자동으로 구분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세법 공부가 반복이 되면 자동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기억할 건덕지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야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 농어촌 특별세, 인지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가 부동산 어느 단계에서 부과되는지. 자, 야들은 자, 결론. 일부러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가가치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인지세가 부동산 어느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인지는 일부러 암기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물론 일부러 암기 안 하셔도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은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10월 29일 날 지방교육세가 부동산 어느 단계에서 부과되는지 물어보면 이렇게 적어 놔놓고 따지시면 됩니다. 자, 따져봅시다. 자, 취득세에 지방교육세가 따라 붙고, 등록면허세에 지방교육세가 따라 붙고, 재산세에 지방교육세가 따라 붙습니다. 근데 양도소득세에 따라 붙는 지방교육세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취득 관련 조세고, 재산세는 보유 관련 조세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취득, 보유 관련 조세지 양도 관련 조세는 아니에요. 10월 29일 날 물어보면 이렇게 따져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져서 문제를 풀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남아야 되는데 문제가 남습니다. 시간이 남아야 되지. 그죠? 문제 풀고 시간이 남아야 남는 시간 가지고 OMR 카드 작성해놓고 환한 얼굴로 집에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독관이 5분 남았다 하는데 문제가 10문제 남아있으면 어쩌려고. 이렇게 따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5개는 일부러 외우셔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농어촌 특별세, 인지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가 부동산 어느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인지는 우리가 7월 달 문제풀이 들어가시면 일부러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고 시간을 남겨두고 시험장을 떠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남겨두고 나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죄송하지만 제가 죄송할 건 없는데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외우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7월 달 문제풀이 들어가서 암기하시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조세 분류에서 아셔야 될 3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10분 휴식하셨다가 이어가겠습니다.